여야가 긴 신경전 끝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합의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45일간 이어질 예정인데 대통령실, 국정상황실과 행안부, 경찰청 등은 조사 대상에 포함됐지만 야당이 요구한 대통령 경호처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한국과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 추진에 반발해서 윤 대통령에게 막말을 쏟아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이슈들 정호김 전 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공개된 북한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먼저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천치 바보라고 칭하고 남한 국민들이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바라만 보고 있는지 모를 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막말, 정권에 대한 비난까지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정은 정권의 벼랑끝 전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김여정 부부장이 찰지게 막말을 하다 보니까 일부 북한 학자들 사이에서는 정권이 김정은에서 김여정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것은 늘 그 전례가 있었던 그런 북한의 전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김여정이 이렇게 막말을 하고 또 극단적인 도발을 하겠죠. 그리고 이러한 그 벼랑끝 전술에서 다시 뭔가 협상의 모멘텀을 찾겠다라는 그러한 그 절박한 신호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지금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힘든 데다가 이거를 김정은이 직접 하게 되면은 나중에 협상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중간에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90년대, 2000년대까지는 90년대에는 주로 이제 김정일이 그걸 맡아서 해요. 그러다가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고 나중에 타협을 모색할 때는 김일성이 등장하죠. 이게 94년이었거든요. 또 그 전에 70년대를 보면은 소위 도끼 만행 사건을 저질러 놓고 미국에게 사과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래 것들이 한 일이다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김여정을 앞세워가지고 이런 일을 벌이게 하고 나중에 이제 김정은이 나타나서 이건 내가 한 일이 아니고 자기 여동생이 잘 몰라서 조금 경망스럽게 한 일이다 하면서 타협을 모색하는 지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도발이 곧 있을 것이다라는 것하고 결국은 도발 끝에 브링크먼십으로 즉 벼랑끝 전술로 뭔가 타협을 모색하면서 다시 활로를 찾겠다라는 북한의 의지 예측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네. 김 부부장이 8월에였나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 인간 자체가 싫다 이런 식으로 계속 비판적인 담화를 내놓는 상황인데 이번에 또 윤 대통령 게다가 정권까지 비난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그런 것은 크게 신경 쓸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뭐 원래 상투적인 수법 아니겠습니까? 지금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어떤 협상의 모멘텀에 대한 절박한 신호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동의합니다. 그리고 어떤 이러한 막말과 뭐 이런 것들을 곁들여서 자기 자신들의 요구, 의지를 이제 대외에 천명하는 것이 이제 저 북한의 스타일이죠. 어쨌든 저들이 이제 뭐 비핵화라고 하는 그것이 의지가 이제 뭐 의심받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떤 그 핵과 이 비핵화를 통해서 그 과정에서 어떤 경제의 어떤 보상을 받고 그래서 어떤 김정은 위대한 지도자의 은덕으로 우리 인민이 이렇게 잘 살게 되고 경제가 발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일을 이루지 못하면 김정은 정권은 위태로운 것이거든요. 그런데 하노이 이후에 노딜 이후에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 뭐 국내의 문제나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문제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 바이든이 테이블에 이 북한의 문제는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제 1번인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의 입장에 보면 제 1번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이든의 관심을 이제 중간 선거도 끝난 거 아닙니까? 바이든의 관심을 미국의 관심을 이제 한반도 북한의 문제로 끌어들이려는 그래서 2018년인가요? 하노이 이후에 중단이 되었던 어쩌면 그때 합의하기로 했던 그 수준의 그런 어떤 대책을 미국이 우리가 자존심상 먼저 할 수 없으니 미국이 먼저 이야기를 해봐라, 제안해달라라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북한의 이 발언 수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들의 요구가 절박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읽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담화문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 중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문재인 정권 때는 적어도 서울이 우리의 관역은 아니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아무래도 뭐 전 정권에서 수석을 하셨으니까 전 정권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서울을 관역이라고 빗대어 표현한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것도 이제 역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루려는 수단적 그 수단을 동원했다 이렇게 보는데요. 결과적으로 비핵화, 그다음에 경제적 보상의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주가 아니고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우리가 운전자론, 중재자론 이런 걸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한민국에게 빨리 그런 역할을 좀 해서 미국을 설득해서 미국이 그런 대화의 테이블에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어떤 조건들을 형성하도록 대한민국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동시에 지금 협박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국제 뭐 상황들이 참 많은데 그래도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서울에 대해서 관역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걸로 봐서 뭔가 서울이 진짜 타겟이 되는 건가 하는 불안감도 가질 수 있는데 국회에서 외교안보 많이 좀 전문하셨으니까 이런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십니까? 이러한 극단적인 막말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되는데 그 문재인 정권 때 서울이 관역이 아니었다. 그러면은 이제 서울이 관역이 됐다라는 이야기인데 예. 그럼 서울이 관역이 되면은 지금 그 자체가 지금 그 대한민국의 그 진영을 지금 갈라놓겠다라는 의도가 있는데요. 진영을 갈라놓는다 그래갖고 만약에 정말 대한민국을 관역으로 한다면은 자기네들이 도발을 할 때 너희는 왼쪽 진영이니까 안 쏘고 오른쪽 진영 사람들만 골라서 쏜다. 이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 예. 거잖아요. 그만큼 위협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인간 자체가 싫다, 천치 바보. 좀 냉소적이고 역설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예. 그래도 윤석열 정권의 대통령을 사람으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문재인 정권 때는 사람으로 보질 않았어요. 삶은 소대가리, 미국산 앵무새, 병든 개 해가면서 그런 점으로 볼 때도 이게 비교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 하노이 합의를 말씀하셨는데 네. 제가 요거는 박수성님하고 조금 해석이 다른데 하노이 합의가 뭐냐면은 핵을 가지고 있는데 한 5개가 있다면 한 개만 내려놓을 테니 거기에 상응하는 제재를 풀어주시오예요. 근데 다른 재래식 무기는 그렇게 그 군축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핵무기는 안 돼요. 단 하나가 남겨져 있어도 이것까지 다 뽑아내야 그다음에 비핵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굉장히 위험한 무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노이 합의를 합의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핵무기 특성상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절박할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가 지금 중간 선거에 살아났으면 했는데 지금 완전히 지금 페이스 아웃 트럼프는 단계적으로 지금 사라지게 돼 있어요. 미국의 자정작용으로. 그러면 결국 바이든 행정부가 계속해서 그리고 바이든이 아니더라도 미국 정부가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거를 알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대안도 저는 수석님하고 좀 다른데요. 한국이 중재자 내지는 무슨 뭐 소위 알선을 해갖고 대화를 만든다? 그거 100번 해야 소용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 사례를 박근혜 정부 때 하나 볼 수가 있는데 목함 지뢰 도발을 했을 때요. 그때 젊은이들이 나섰어요. 그 당시에 군에 계속 병역 의무를 하고 있던 젊은이들이 내 동료가 이렇게 발이 잘려 나가는데 내가 제대를 연기하고라도 내가 국토 수호의 임무를 다하겠다라는 결의를 보이고 당시 정부가 이것은 좌시하지 않겠다 했을 때 북한이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결국은 자기네들이 수구로 들어오면서 대화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북한에 대한 명확한 메시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도발 절대로 안 돼. 그러나 이 핵무기와 관련해가지고 애초부터 약속했던 비핵화로 나간다면 담대한 구상을 보다 담대하게 실천할 수 있다라는 명확한 시그널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여정 저는 이제 이 후보자. 문제에 대해서요. 근데 우리 국민들도 한계를 느끼고 계실 겁니다. 북한이 도발을 했을 때 우리가 한미 간에 할 수 있는 것은 뭐 전략 무기를 전개한다든가 뭐 우리 전폭기를 동원해서 폭격 훈련을 한다든가 대응 발사를 한다든가 뭐 강력하게 규탄한다든가 이런 것인데 뭐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이미 국민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북한의 이 비핵화 문제는 뭐 제가 뭐 동결주의자는 아닙니다만 단계적 점진적 어떤 비핵화라고 하는 그런 방법, 그다음에 트럼프가 이야기했던 완전하고 일시적인 그런 한 번에 다 없애는 이런 방법 뭐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적어도
어떤 것도 안 하는 동안에 북한의 핵은 점점 고도화되고 완성되어 간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유약하게 하고 뭘 퍼줘서 그렇다라고 그렇게 공격을 하지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북한의 이 핵무기와 미사일 전력은 점점 고도화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없애는 그런 것들이 북한이 도저히 동의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면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노이에서는 1차로 합의를 하고자 했던 것이 북한이 주장했던 단계적 점진적 그런 방법에 의해서 1단계로 약속한 것을 비핵화를 하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검증을 통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그렇게 이것이 비핵화가 단계가 됐다면 다시 보상을 주고 2단계로 또 나아가는 이러한 것들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북한이 동의하지 않는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고 하는 것을 계속 주장하면서 이렇게 가다가는 계속 이런 식으로 북한의 핵무력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완성되어 간다. 그런 측면에서 현실적 방법을 택해서 단계적 점진적 방법으로 이런 문제를 북한을 점점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이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현실적이 아닐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아니 다 맞는 말씀인데요. 결국은 그 불가역적인 그 핵 무장 해제를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그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시 제가 반론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2017년만 하더라도 긴장이 엄청나게 고조돼 갖고 당시 트럼프 행정부가 뭐 화염과 분노해가면서 굉장히 그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았을 때 그리고 2018년에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있었을 때 북한이 어떤 신호를 보냐면은 뭐 신호를 보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어찌됐든 당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이 지금 비핵화를 하겠다고 나섰다 그래서 특사가 갔어요. 그때 특사로 뭐 윤건영, 서훈 뭐 그 주요 인사들이 갔었어요. 그러면서 내려와 갖고 하는 얘기가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 해갖고 갑자기 해빙 모드가 됐던 것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리고 나서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있었고 그 하노이에서 왜 틀어졌는가? 하노이에서 북한이 요만큼을 보여주겠다 그랬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니네 이거 말고 이것도 있잖아 하고 허를 치니까 이때 당혹해가지고 기차 타고 내려왔다가 도로 빈손으로 가면서 이제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단계적 좋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한 비핵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내놓고 싶은 것만 내놓는 거 이젠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죠. 올 때까지 왔어요. 이 상황에서 북한 계속해서 ICBM 할 거고 SLBM 할 거고 그다음에 7차 핵실험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미 간의 소위 확장 억제라든지 그 이상의 대안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지금 북한을 상대로 우리가 그 지금 바게닝을 할 것도 있지만 미국을 상대로 따질 건 따지고 받아낼 건 받아내야 될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네, 김여정 부부장과 담화와 관련한 내용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고요. 여야가 어제 긴 신경전 끝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먼저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 발표부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은 국회가 같이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을 했고 그래서 예산안이 처리되고 나면 여야가 같이 국정조사를 하기로 그렇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국회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정말 있는 그대로의 사실 규명에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께 국회에 주어진 책무를 다하고 또 그 성과로 국민들께 인정을 받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정확히 20일 만에 여야가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를 했습니다. 오늘부터 45일간 또 진행이 될 텐데요. 우선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는 했지만 조사 기간 또 범위를 둘러싸고는 여야 간의 의견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그런 것도 앞으로 풀어나가야 되겠죠. 어쨌든 국정조사 전격 합의는 아주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왕에 이런 사회적 대참사가 일어났을 때 국정조사를 해야 하는 것은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고 그 희생자와 유가족의 슬픔뿐만이 아니라 그 큰 슬픔을 함께한 국민들이 고통을 어루만지는 차원에서도 국정조사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동안에 여러 이견으로 못했습니다만 현실론이 작동을 하면서 전격 합의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국민의힘은 계속 이것을 안 받다 보면 국민 여론이 지금 전체적으로
뭐 특검, 저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높은 그런 상황이고 예. 또 마침 유가족의 기자회견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국정조사를 강하게 요구한 점 이런 점들을 보면 더 이상 이 문제를 안 하겠다고 버티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거고 더 현실로는 이제 예산안을 처리를 집권당으로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것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론에 부딪혀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다라고 하는 실리를 국민의힘은 받은 것이고요. 그래서 그럼 참 잘했다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민주당 역시도 만약에 국정조사를 야당 단독으로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반쪽 국정조사밖에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비난의 여론이 있을 수 있죠. 더구나 예산 문제를 연계해서 예산안을 통과시켜주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발목 잡기 프레임에 빠져서 국정조사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어떤 동력이 약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서로 이러한 현실론 때문에 그렇게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요. 지금 질문하신 대로 앞으로 뭐 증인 출석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 가지고 또 쟁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전격 합의한 취지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그런 것들도 무난하게 좀 잘 처리하고 넘어가면서 한 발씩 양보하면서 그렇게 국민에게 위로와 희망을 함께 드리는 그런 연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이번 합의문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 측에서 주장한 선 예산안 처리 후 국정조사 방안도 담겼습니다. 우선은 이 합의한 것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예산안 처리도 이제 앞으로 일단 저렇게 합의는 했지만 예산안의 처리 과정에서 또 어떤 복선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예. 국정조사를 합의한 것 자체는 지금 뭐 불가피한 상황인데 조금 아쉬운 점은 그 국정조사를 하기 전에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선제적으로 그 위로할 거 하고 또 나름대로 책임에 대해서 소재를 밝혔으면은 국정조사의 동력을 사전에 조금 가라앉힐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는 한 대 맞고 반성할 수 있는 일을 지금 메타작을밖에 생겼다. 정무적으로 보면은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경호처를 뺀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경호처가 빠진다 하여 예. 지금 야당이 제기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문제 제기에 제한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국정조사가 이렇게 결정된 만큼 과연 어떠한 것이 진실이었는지 네. 뭐 이제 밝히는 계기는 되겠지만은 솔직히 과거의 그 세월호 트라우마에 대해서 제가 느끼는 사람으로서 지금 많은 사안이 있고 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더 합리적인 대안이 있었을 텐데 이것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정치화돼서 어떤 정쟁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과연 세월호 사태에 대한 그 수많은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문제 제기와 결론이 세월호 희생자나 유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대목입니다. 네, 쟁점이 되었던 조사 범위를 좀 보면 이 국정조사 대상 기관에는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도 포함이 됐거든요. 그런데 야당에서 주장을 했던 쟁점이었던 대통령 경호처는 제외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말씀을 해주셨지만 문제 제기의 제한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문제를 왜 야당에게 양보를 받으면서 다른 걸 양보했을까? 국민의힘의 전략의 미스라고 보고요.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 경호처 관련이나 법무부 관련이 안 따져질 문제가 아니거든요. 뺐다고 그래서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혹시 그 경찰 병력의 운용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이걸 보자는 것이 대통령 경호처에 관한 요구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 문제는 어차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나와서 난타 당하면서 어차피 답하게 돼 있어요. 이런 문제들도 대통령실 이전이 어떤 용산경찰서에 대한 과한 업무 부담을 준 것 아니냐라는 그 야당의 주장이 따져지게 돼 있고 그다음에 법무부 이야기인데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셨고 한동훈 장관이 그에 대한 특별 지시들을 막 내린 와중에 이번에 사실 많은 인파들이 모이는 중에 그 사전 대책회의를 보면
인파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마약 단속에 집중이 돼 있고 병력이 우선순위가 그렇게 배치된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걸 따져보자는 것이 법무부를 포함시켜야 된다는 야당의 주장인데 이 역시도 대검찰청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따져지게 돼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기왕에 진상 규명에 대해서 할 거 예. 저는 국민의힘이 기왕에 한다면 아까 정 의원님 말씀대로 다 양보할 거 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얻어맞을 거 맞고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는 세월호와 어떤 구조가 다른 문제예요. 세월호는 그 바다 깊은 곳에 있는 진실을 인양하는 문제였지만 이거는 의지만 있으면 금방 다 밝혀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저렇게 뭐 방어막을 치고 할 필요가 없는 문제들을 왜 쓸데없이 저렇게 방어막을 쳤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국민의힘의 전략 미스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조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실무진의 책임을 강력하게 묻는 거에 더해서 여기 정치적인 책임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든다면 법적인 책임 그거는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든다면 행안부 장관 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행안부의 경찰국은 신설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 대해서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그 규정에 빠져 있었다고요. 그럼 법대로 하자면 행안부 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도록 만든 장본인들은 야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런데다가 사실은 이 정치라는 거는 법과는 달라서 국민 감성이라든지 희생자 유족의 그런 어떤 상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독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그런 문제에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렸으면은 네. 국정조사 하자는 이 여론을 조금 잠재우면서 이 문제를 처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결국은 유족들이 결국은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국정조사로까지밖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면서 거기다가 이제 반대 급부로 제시한 것이 바로 예산이잖아요, 예산. 예, 예. 근데 예산은 야당도 처리하고 싶을걸요. 자기 지역구에 뭔가 많이 그 예산이 들어왔다라는 거를 또 홍보하고도 싶을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당이 애초부터 좀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아직 뭐 준비가 끝나는 시점, 뭐 예산안 처리, 뭐 아직 뭐 국정조사 연장 여부도 그렇고 해야 가는 것들이 많으니까 45일간 국정조사 이루어지는 것도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주제를 좀 바꾸겠습니다. 대장동 키맨, 대장동 일당이라고 불리는 김만배 씨가 석방됐습니다. 뭐 남욱 변호사나 유동규 전 본부장이 상당히 많은 발언들을 내놓고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수사의 방향성이 계속 바뀌는 상황인데 김만배 씨는 뭐 별다른 인터뷰나 뭐 관련해서 뭐 어떤 언론과도 인터뷰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폭로전을 좀 이어가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서 이제 김만배 씨가 어떤 진술과 증언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굉장히 서로에게 그렇죠. 중요한 입장이 됐죠. 검찰은 김만배 씨가 남욱이나 유동규가 지금 폭로하는 그런 연장선상에서 어떤 진술이나 폭로를 해줌으로써 이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은 생각이 검찰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만배 씨는 좀 다른 결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서로 입장이 약간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기서 출발한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김만배 씨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영학 그 회계사의 녹취록에 나오는 과연 그분이라고 하는 것 이게 누구냐라고 하는 것 검찰은 그분이 이재명 대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싶겠죠. 그러나 김만배 씨는 지금까지 전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일관되게 이야기를 해왔죠. 두 번째는 그 이익을 천화동인 1호 이익을 나누는 데 있어서 428억 이것에 대해서 좀 유동규와 남욱은 이재명 대표 측의 지분이 있다라고 지금 진술을 바꿔놓은 상태잖아요. 예. 그런데 김만배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부 내 것이 맞다라고 일관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428억에 대해서 지금 김만배 씨는 어차피 징역도 1년 살았어요. 검찰 이 사람과 딜할 게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장을 유지를 하면 이 428억 이게 전부 자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하러 그 지분이 저쪽에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모르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 씨는 남욱이나 유동규와의 지금 이해관계가 완전히 다른 측면에 서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서 자기가 가졌던
그런 어떤 진술의 입장 이런 것들을 계속 그 유지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보고 법원 이전에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라고 예. 하는 것은 그런 자기 자신의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어떤 사건에 휘말리거나 논쟁에 휘말려서 그런 것들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김만배의 증언을 확보해서 남욱, 유동규, 김만배 증언의 구체성과 어떤 일치성, 뭐 이런 것, 일관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강하게 압박하려고 했던 검찰의 전략에 상당히 큰 어떤 뭐 어려움이 지금 오히려 봉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네, 남욱 변호사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과는 이해관계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는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측의 숨은 지분이 있고 이것은 모두 김만배 씨에게 들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만배 씨가 어떤 얘기를 할지 다 주목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그 김만배의 입이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유동규 같은 경우는 김용이나 정진상에게 주로 이제 듣거나 또는 이제 지시를 받는 형국이고 남욱의 경우는 유동규를 통해서 돈을 얼마 준비해라 해가지고선 이제 나오는 경우고 그 다음에 남욱과 김만배와도 소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김만배와 또 유동규와도 소통 그리고 정영학과도 그 녹취록이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수석님 말씀하신 그 428억 결국은 이렇게 되면 김만배 손에 428억이 다 들어갈 수도 있는데 굳이 김만배가 자기 자신의 이해와 상충하는 진술을 하겠느냐 그랬는데 그거는 428억이 자기 손으로 들어간다고 보장될 때 그게 전제가 될 때 그러는 것이고 한 푼도 남지 않는 데다가 당신은 다른 죄목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그러면은 결국은 남욱이라든지 유동규처럼 그렇게 벌을 받아야 된다면 내가 지은 죄만큼 벌을 받지 내가 짓지 않은 거는 벌 받지 않겠소라는 입장으로 선회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라는 것이고요. 김만배 씨 입장에서 지금 남욱 씨 같은 이야기를 하기는 좀 민망하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유동규 씨한테 그분이라고 했을 리는 없죠. 연령으로 볼 때 평소에 김만배가 유동규에 가지는 인식으로 볼 때. 그다음에 김만배 씨는 대장동 사건이 터지자마자 뉴스타파라는 소위 이제 진영으로 볼 때 왼쪽 진영에 있는 언론에 그 공개된 그 전 노조위원장과의 녹취록이 있어요. 그 녹취록을 보면은 완전히 이재명 대표를 띄워주는 녹취록이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 억울하다 그러면서 늘 제시하는 게 바로 이 녹취록이에요. 거기 보면 김만배가 이재명이 원수 같다, 이재명이 공산당처럼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이익에 대해서 공적으로 쓰라고 강요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녹취록 자체가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면서 나온 거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진정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물론 지금 남욱이 얘기하는 거는 김만배한테 들었다라는 뭐 전문 증언이라고 합니까? 그 전문 용어로 그렇기는 하지만은 아마 이거는 결국은 이제 검찰의 수사 기법이라든지 향후의 재판에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그런 어떤 그 재판부의 노력이 좀 가미돼야 되고 김만배 스스로 생각할 때 과연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냐 아니면은 그리고 김만배는 법조인들과의 그런 그 네트워킹이 많고 나름대로 법조 기자를 했기 때문에 상황을 아는 데다가 그다음에 김만배가 가지는 카드는 오히려 저는 저거라고 봐요. 50억 클럽.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떻게 개진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마치 또 법꾸라지 또는 법기술차처럼 이런 것을 어떻게 그 살살 넘어가면서 죄를 덜 받느냐가 아니고 진실이 무엇이냐거든요. 진실. 예. 그 진실의 규명에 있어서 열쇠를 쥐고 있는 게 김만배 씨인 거는 맞습니다. 김만배 그래서 씨. 이제 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장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 덩어리가 있는 것이고 김만배 입을 통해 나와야 될 게 그 다음에 남욱이 또 전에 들었다는 말 중에 하나가 50억 클럽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 검찰 수사의 형평성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불공평한 수사 이것은 바로 정치적 의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검찰도 이렇게 먼지털이식 수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려면 김만배 입을 통해서 50억 클럽에 관한 수사도 지금 그 곽상도 전 의원 이외에 어떤 수사 결과를 좀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있잖아요.
뭐 앞으로 뭐 차례대로 할 거다라고는 하지만 왜 차례가 민주당부터 이재명 대표부터만 해야 합니까? 그래서 김만배 씨의 입이 열리는 것 중에는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것 그런 요소뿐만이 아니라 그러나 그 50억 클럽에 대한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도 있다. 그것이 정호김 의원님 말씀대로 김만배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자기 어떤 레버리지가 지렛대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지금 뭐 김만배 씨가 석방이 되고 나서 앞으로 내놓을 발언에 따른 파장들 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이게 또 이재명 대표로 향하게 될 가능성 같은 것도 저희가 좀 봐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로 향한 이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될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 내에서 다양한 또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또 최근에 나오는 게 이재명 전 대표의 조기 귀국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의 관련 발언 듣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뭐 그야말로 소설 같은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어떤 내용들이 오가는지 모르지만 미국에 간다고 했다고 하면 또 미국에 나가 있는 또 이낙연 대표를 뭐 위로하고 또 그 오랜 친분 때문에 또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총선 앞두고서 당이 분열하는 것은 자멸하는 길이거든요. 저는 뭐 모든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낙연 전 대표의 조기 귀국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싱크탱크였었던 연공 이게 뭐 재가동돼서 첫 행사를 곧 열 거다 뭐 이런 기사도 나오고 윤영찬 서른 친이낙연 의원들이 뭐 미국에 간다 이런 말도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게다가 이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까지 있으니까 야권에서 이재명 대표를 좀 척지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건가 뭐 이런 분위기도 좀 감지가 된다라는 말도 나오고 여쭤보고 싶었어요, 수석님께. 예, 오늘 뭐 저도 그 특정한 언론사의 그 기사를 저도 읽고 왔거든요. 근데 뭐 특정 그 언론사의 시각이고요. 그러나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아무리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생각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지금 이런 시국에 들어와서 당을 분열시키는 그런 행위를 할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본인의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언론이 뭐 이런 어떤 관심을 갖는 것은 전 당연하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현명하지 못한 분이 아니고 또 말씀하셨잖아요. 이낙연 대표께서 내 계획대로 한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는 반드시 귀국하시죠. 귀국하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하던 계획대로 하는 것이지 그것을 뭐 조기에 뭘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닌데 뭐 언론이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아마 이낙연 대표께서도 더욱 당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재명 대표를 응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더 진중한 그런 행보를 하실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박용진 의원의 당원 80조 뭐 이런 목소리도 있었고 유감 표명 정도 해야 되는 건 아니냐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뭐 어떤 뭐 반명계라고 할까요? 친명계가 아닌 그런 목소리들도 좀 나와서 당 분위기 어떤지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민주당 전체의 공멸의 위기를 느끼지 않습니까? 예. 자칫 잘못하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겨냥이 되고 이재명 대표에게 만약 그런 어떤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건 민주당의 공멸일 수 있죠. 그런 상황을 민주당 구성원 누가 바라겠습니까? 지금 외부에 큰 우환이 외부로도 들어오는데 안에서 집안 싸움할 그럴 가족은 없겠죠. 그래서 일부 더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한 서너 분 계신 건 알고 있는데 그분들의 걱정스러운 말씀이 민주당 전체 구성원들이 어떤 의견 내지는 그런 분위기로 일반화될 수는 전혀 없다. 지금은 똘똘 뭉쳐서 당을 지켜내는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그러한 어떤 일들의 단일 대우가 형성이 될 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낙연 전 대표의 뭐 조기 귀국 이야기도 나오는 상황에서 뭐 타당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민주당 상황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아니 조기 귀국을 할 필요가 없는데 자연스럽게 다 그 예정대로 해도 어떻게 보면 지금 자연스럽게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서둘러야 될 이유가 이낙연 전 대표로서는 없을 것 같고요. 또 가정법적으로 볼 때 만약에 이런 사법 리스크가 없었다면 지금 그 민주당이 누릴 수 있는 반사 이익은 훨씬 컸겠죠. 사법 리스크 때문에 실제로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타이밍인데도 별로 반사 이익을 못 누리는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뭐 친명계인지 반명계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문제에 당대표가 어찌됐든 이름이 오르내리면은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당연히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나올 수 없는 정당이라면 이름을 바꿔야죠. 반민주당으로. 민주당이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아무튼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 부각이 되는데 여기서 물밑에서건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거는 정당이 아닌 거니까 자연스럽게 본다면은 결국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책임이 없다면은 그리고 억울한 거라면은 또 그런 대로 이제 결론이 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은 민주당으로서도 당의 활로를 모색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 아닐까 싶어요. 그럼 이낙연 전 대표가 귀국한 다음에 민주당 내 어떤 뭐 구도의 변화 이런 것도 있으리라고 보세요? 그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이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대장동이라든지 이것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지만은 제가 볼 때 그 흐름이 지금처럼 완전히 그 종결이 되지 않다 하더라도 이거 자체가 주는 리스크가 많잖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가지는 민주당 디스카운트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애초에 그 지난 경선에서도 그렇고 전당대회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반대쪽에 있었던 사람들로서는 이게 기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네. 조금 전 얘기를 해주셨지만 뭐 경선 때 얘기를 해주셨지만 사실 이 대장동 사법 리스크라는 게 민주당 내에서 대선할 때나 이럴 때 이낙연 그 당시 전 대표가 좀 주장을 했었던 바기도 하고 그 상황이 지금까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귀국 얘기까지 나오니까 뭔가 구도의 변화가 있나 리더십의 변화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들기 마련인데요. 딱 한 말씀만 짧게 덧붙이면 이 문제가 그 민주당 내부 경선 과정에 스스로 불거진 문제였다라고 한동훈 장관도 이야기하고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경선 과정에서 안 불거졌으면 지금의 검찰이 이거 수사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본질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진짜 그 뭐 김용 그다음에 정진상 두 사람의 구속영장, 공소장 이런 데 보면 이재명 대표를 100수십 번을 언급을 해서 마치 공범처럼 이야기를 해서 정치적 타격을 주고 있지만 정작 공범이라고 전혀 적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정치적 공동체라는 애매할 만만 하고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 불공평한 수사라는 거 하나 지적했고 그다음에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게 가해지고 있는 이 엄청난 정치적 피해를 증거로 반드시 증명하지 못하면 이것이 정치적 보복 수사였다는 그런 비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을 거예요. 그것은 검찰이 책임질 문제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격탄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문제를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불공평한 수사 이런 문제를 보면 이 문제가 아까 제가 민주주의 위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호김 의원님은 뭐 그게 왜 민주주의 위기까지 가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예.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지켜내는 것이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라고 저희들은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재명 대표 개인을 위한 방탄이나 이런 것은 아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입장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그 이낙연 대표도 당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함께 이 문제를 걱정하는 것이지 이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어떤 활동 반경을 넓힌다거나 하는 그러한 작은 생각을 전혀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예. 그 대장동과 관련해 가지고 최초로 기사를 쓴 경기도의 뭐 언론 그 기자분에 따르면은 그거는 민주당에서 제보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 이 내부 고발이나 내부 제보가 없으면은 인지 수사라든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만약에 그러한 그 민주당 내에서 경선에서 그런 일이 없더라도 국민의힘이 알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국민의힘을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게 아닌가. 결국은 내부 제보로 나오는 것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정치 공동체라는 얘기가 많이 언급이 되잖아요. 이거는 바로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서 경제 공동체라는 언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준거가 돼버렸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거지? 생각해보면 뭐가 이렇게 확 이렇게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근데 경제 공동체라는 말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 제3자 뇌물 그 수수 그런 것도 다 그때 나온 얘기거든요. 그때 준거가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 정치 공동체이라는 자체가 책임을 해서 자유로운 것인지 자유롭지 못한 것인지 이거는 이미 준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예. 그 준거에 따라서 판단돼야 된다고 봅니다. 일관성 있게. 네,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슈 오늘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정호김 전 의원,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